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강희정입니다. 저희 연구진은 신남방 정책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적 토대 구축 방안, 근현대 동남아 인식의 재구성을 주제로 인문 정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연구 책임자 강희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신 두 분 선생님은 한국외대 마이너 통번역학과 송승원 선생님과 서강대학교 김종호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시진핑 정부가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도 2017년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주요 4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경제와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려고 했던 데에 연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남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국인들의 편견과 오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남방 전략의 인문학적 이해와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동남아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오래된 연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동남아에 대해서 더럽고 게으르다 또는 미개하다 이런 식의 편견을 갖게 된 그 배경과 원인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말레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업과 혼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레이 세계의 혼인 문화와 비즈니스 문화를 검토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신남방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된 1대1로의 수립 배경으로서 중국은 동남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신남방 정책 수립과 성공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코리안 비즈와이어가 2018년 조사 연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야심차게 신남방 정책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대아세안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동남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굉장히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좀 오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오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주로 1900년부터 1950년대, 경우에 따라서는 1890년대까지 언론에 보도된 동남아 관련 신문, 잡지 기사들을 기초 자료로 삼아서 어떻게 한국인들이 동남아를 인식하게 되었는가,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연구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잡지와 신문에 보도된 동남아 관련 기사들을 쭉 검토했을 때 주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통 한일병합 이전인 1910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한일병합 이전까지는 먼저 보성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월남 망국사가 간행되면서 월남, 즉 베트남이 그 당시 계몽 지식인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합 이후에는 그 관심이 소멸되었고, 이상의 그 사실로 보았을 때 1920년대까지 식민지로서 한국과 동남아가 비슷하다라는 동질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질감, 동료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남아시아도 똑같이 우리랑 차별을 받는 식민지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일본에서 대동아 공영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신문지상이나 또는 잡지에서 미국과 영국을 침략자라고 비난을 하고 대동아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도네시아가 지닌 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대동아 공영을 적극 내세운 친일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대동남아 인식에는 1920년대까지와 1930년대부터 달라지는 경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해양 기원론이 득세를 했는데 이 해양 기원론은 일본 민족의 기원이 바다에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근대 일본의 민족 의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동남아와 미크로네시아, 일본이 태생적으로 서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일본이 진출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일종의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일본 민족의 해양 기원론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기원이 일본과는 명백히 다른 조선에서는 어떤 종류의 해양 민족 기원론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오로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적 관점만이 유용하게 여겨졌습니다. 일본은 1943년부터 3년간 동남아시아 각지를 점령했고 각종 수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현지인의 반감이 매우 셌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각지가 독립한 이후에는 자이카를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개발 및 원조 사업을 진행했고 선진적인 기술과 발달한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금융의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와 협력 사업을 주도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일본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본의 예를 우리도 한번 되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30년대까지 조선신문에서는 남방, 즉 동남아시아의 낭만적인 정치, 이국적인 특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대동아 공영이 지속되고 제국주의가 일본 제국주의가 동남아는 서구의 압제에 시달리는 식민지이므로 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동남아시아를 해방시키는 것은 아시아의 아버지 또는 맏형인 일본의 숙명이라면서 아시아 가족주의를 주창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한과 같은 친일 문학인, 지식인들은 조선 역시 일본의 일부이니까 동남아보다 우월하며 이를 조선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인들 역시 동남아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내면화하고 일본의 또 다른 내지인으로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희망이다. 이런 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남아에 대한 편견과 우월의식은 일본에 의해 유입된 것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식민주의의 청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세안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과 제3공화국 시대 산업화 과정에서 자원이 많은 동남아가 열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빠르게 개발되지 못한 반면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양자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일제 시기에 형성된 동남아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를 통해서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매우 커지고 그에 따라서 각종 콘텐츠를 수출하고 한국의 문화자산이 다시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동남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으로 단기 이주하거나 장기 이주하는 동남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서 한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동남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반복을 통해서 차별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생산적, 건설적인 동남아 인식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파트 현대 동남아시아의 재인식, 말레이 세계 혼인 문화와 비즈니스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송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이 가진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강희정 교수님께서 잘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저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민족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진행해 보았고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하나는 말레이 세계의 젠더와 혼인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정한 이유는 한국이 동남아시아를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요. 이웃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이 수백 년 동안의 국제무역과 식민통치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폭넓게 구축해 왔다면
한국은 고작해야 1960년대, 70년대부터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서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캄보디아나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이제 비로소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생기고 또한 신남방 정책으로 인해서 두 지역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저는 말레이 세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인들의 민족성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런 연구가 후속 연구로 계속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저는 우선 세계 종교 유입 이전의 원문화와 젠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후 서기 5세기부터 들어온 인도의 영향, 그리고 13세기 말부터 유입된 아랍, 그리고 15세기 말부터 동남아시아에 유입된 서구 문화,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이 어떻게 이 젠더 문화, 그리고 혼인 문화에 영향을 미쳤나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비즈니스 문화의 원활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한 성격을 좀 규명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한 2-3 가지, 그래서 우선 한국인들이 말레이인이라고 하면은 얼핏 떠오르는 인식들, 즉 하나는 말레이인이 게으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레이인이 화를 잘 내지 않고 순하다. 이런 2가지 측면에 집중적으로 제가 이거를 통해서 비즈니스 문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족성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의 젠더와 혼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 문화에서 여성들이 각각 어떤 권역에서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정치, 전쟁, 의례에서의 여성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나 전쟁, 그 다음에 종교 의례 같은 경우는 의례 남성들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왔는데요. 원 문화에서는 여성 군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아랍이 이슬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13세기 이후에 수립된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여왕이 등장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여자가 군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실의 신성한 혈통이 장녀, 즉 공주를 통해서 내려온다. 그래서 모계의 신성한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 때문에 그러는데요. 물론 인도나 아랍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는 정치는 남성이, 그 다음에 역시 종교 의례도 남성들이 주로 담당하게 되어서 이러한 첫 번째 카테고리 하에서 여성의 역할은 거의 사라지거나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어쨌거나 그 원문화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이러한 현재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리더로서의 여성은 굉장히 예가 많은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트남의 증짝의 난입니다. 그래서 서기 43년에 반중 항쟁으로 일어난 것이고요. 증짝 자매는 이때 전쟁의 장수로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현재 베트남에서도 민족 영웅으로 기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례 주관자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특히 여성 중에서도 연로한 여성의 주술적 파워,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왕실 주술사로도 역할을 많이 했고요. 여성뿐만이 아니고 양성, 즉 트랜스베스타잇이라던가 게이라던가 레즈비언이라는 이런 존재들도 의례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술라웨시의 트랜스베스타잇 제사장 비수인데, 이 경우에는 남장 여성이나 여장 남성 두 케이스가 다 제사장이 되는데요. 원 문화에서, 즉 그 예전으로 갈수록 남장 여성, 즉 여성이 이 트랜스베스타잇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영역에서의 여성은 지금까지도 이게 굉장히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농사와 무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비단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수준이 아니고 거상들이 굉장히 많고 국제무역을 주관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유럽 사료 아니면 중국 사료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17세기 아제 여성 거상으로서 수많은 무역선을 거느리고 중국이나 아랍까지 활동을 해서 국제무역을 하던 그런 인물로 사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성의 높은 지위는 친족 내에 이렇게 지위로서도 역시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북해인 것과 달리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이제 양변 친족제의 전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친족 체계 내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권리 아니면은 그 파워가 이렇게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런 말인데요. 이 양변 친족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제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평한 유산 상속인데요. 동남아시아 전역을 통해서 아들과 딸이 1대1로 유산 상속을 받고 핵가족이 위주인 동남아시아에서 굳이 부모와 살아야 될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긴다면 시부모와 사는 것이 아니고 장모와 사는 처거제 전통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그 다음에 혼인 지참금은 남성이 여성에게 주는 이러한 제도가 이제 같이 병행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 문화가 유입하면서 젠더 관계가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요. 인도의 힌두교라던가 불교, 그 다음에 아랍의 이슬람교, 그 다음에 중국의 유교, 그 다음에 서구의 기독교도 등 이렇게 세계 종교라고 알려진 종교나 철학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특히 동남아시아의 귀족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귀족 여성들은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지만 이것이 동남아시아의 어떤 자유로운 남녀 관계라던가 뭐 이런 젠더 문화에는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문화가 현재까지 수많은 제도와 뭐 이런 풍습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고 고수되어 왔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국인이 뭐 말레이시아인이라던가 뭐 기타 다른 동남아인들을 떠올리면 그들의 이미지, 대표적인 이미지로 꼽는 것이 바로 이들이 게으르다. 그래서 게으른 원주민의 신화라고 이렇게 뭐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인을 관찰해 본 결과 이들이 결코 게으르지 않고 굉장히 부지런한 편이고, 그래서 도대체 게으른 신화, 원주민의 신화는 어디서 발생이 되었는가? 사실은 이것은 19세기에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만들어낸 교묘한 식민 담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그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그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아시아인들이 게으르거나 뭐 열등한다거나 뭐 이런 그 오리엔탈리즘적인 담론을 창출해내고 이것을 전파를 시킵니다. 그럼 막상 19세기 상황을 보면은 가혹한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이제 역동성도 잃고 에너지도 잃고 그 농촌으로 국제무역에서의 역할도 상실하고, 그래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이제 농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몹시 게으르고 뭔가 이렇게 역동성이 없는 원주민들로 보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들의 원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사진이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이고요. 굉장히 높은 빌딩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9세기에 지어진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라는 불교 사원인데요. 뭐 현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들이 어떤 역동적이나 창의적인 재능이 없었다면 이러한 현대적인 건물이나 이런 고대의 사원을 결코 지을 수 없었고, 또 수많은 왕국들이 국제무역에 그렇게 참여해서 경쟁적으로 활동을 하지도 않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말레이인들은 화를 종체로 내지 않고 그래서 따라서 순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동남아 문화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나 우리가 뭐 현대사를 살펴보면은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들이 정말 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들이 순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들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갖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이것은 그들이 분노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떤 그 갈등을 표출하지 않는 문화, 이것을 훈육받고,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 이러면은 이렇게 사회에서 약간 덜 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좋은 뜻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나쁜 뜻이기도 해서 이들이 타인과의 갈등을 소통을 통해서 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남아인이 극도로 화가 났는데 이거를 분출할 방법이 없으면 결국에 화를 참다가
어떤 바로 소통의 과정을 건너뛰고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루꾼 문화라던가 어떤 말레이인의 민족성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비즈니스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서강대 김종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동남아시아 관계의 재인식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문명사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주강삼각주 지역을 케이스 스터디로 다루려고 합니다. 주강삼각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겠지만 광동성의 젖줄인 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러 도시들 간의 연합 경제 구역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광저우, 션전, 그리고 홍콩, 마카오, 그리고 주하이, 동강과 같은 21세기 현재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 상업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1990년대 그리고 21세기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문명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한국의 대동남아 지역 정책인 신남방 정책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13년이 되면 중국 시진핑 정부가 1대1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1대1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육로와 해로를 유라시아 대륙을 전체로 연결을 하는 거대한 지역 전략인데 특히 경제적 교류와 인프라 건설이 핵심이고 그 가운데서도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전략 그리고 지역 전략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 파워란 무엇인가를 본다면 조셉 나이라고 하는 저명한 정책자가 1990년에 제창한 주요한 국제관계에서 있어서의 개념입니다. 바로 파워, 즉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토대로 국제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이 국제간 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 조셉 나이의 설명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드 파워, 그리고 두 번째가 소프트 파워입니다. 하드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물리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인 소프트 파워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 간 관계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국가 간이 어떻게 연계를 맺고 관계를 맺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국가 간 관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이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이르면 중국이 2007년 이후 세계 경제 위기를 계기로 굴기를 하게 되면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이 소프트 파워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2013년 1대1로와 그 1대1로 속에서 동남아시아의 지역 전략에 있어서도 역시 소프트 파워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워낙 대국이다 보니까 이 중국의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통한 동남아시아 진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위협과 경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게 소프트 파워가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주강삼각주 지역과 동남아시아 사이에 형성된 문면사적인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 내에 다양한 분야의 권역이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남 지역, 광동성, 복건성, 운남성, 광서성을 중심으로 한 이 화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 문명적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그 동남아시아와 화남 지역 사이의 문명사적 교류에는 5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기가 바로 8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그 화남 지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인데 가장 주요한 계기가 바로 서아시아의 아랍인들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이슬람화하기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슬람 항구 도시들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형성이 되면서 교역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활동한 상인들이 바로 이슬람 상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현지 상인, 그리고 중국 상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가 바로 16세기와 18세기 중반에 있어서 희망봉과 신대륙이 각각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에 따라서 네덜란드와 영국 같은 국가들이 동남아시아로 점점 진출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 의한 교역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요. 주로 유럽 상인, 동남아 현지 상인, 중국 상인들이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아랍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쇠퇴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3, 4시기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이 제3시기고 19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가 바로 제4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바로 네덜란드의 전성기와 영국과의 경쟁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편무역과 대농장 경영이 시작되는 시기, 그에 따라서 중국 하남 지역, 특히 광동과 복건 지역의 대규모의 중국인 이민자들이 노동 이민을 동남아시아로 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시기가 바로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 본격적으로 대농장이라고 불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시작이 되고 대규모 식민지 경영을 통한 해상 실크로드가 본격적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에 의해서 장악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국의 세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식민지 항구 도시와 개항정 체제를 활용한 해상 실크로드가 절정에 달하고 그 영향이 동북아시아 지역 그리고 한반도에까지 미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시기가 바로 20세기 후반 그리고 현재까지에 이르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새롭게 성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미소 중심의 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오랜 식민지 기간을 거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국가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내셔널리즘 열풍이 동남아시아에 불게 되죠. 그리고 20세기 후반 그리고 냉전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통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21세기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이 굴기하게 되고 그 이후에 2013년 1대1로 통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1000년 동안 형성된 해상 실크로드 속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문명사적 교류는 광동과 복건 출신의 상인, 기술자, 노동자 중심의 대량 이민이 그 핵심입니다. 중화 공동체가 그에 따라서 동남아시아에 적응하고 거주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형성된 동남아시아의 화인 공동체의 존재와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바로 현재 주광삼각주 지역이 동남아시아와의 교류에서 가진 가장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중국인의 동남아시아 대량 이주가 시작이 되고 특히 1950년대가 되면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중국인만 1000만에 달한다고 할 정도의 대량의 중국인들이 바로 이 동남아시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 주광삼각주 경제권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1978년 이후가 되면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바로 이 주광삼각주 경제권인데요. 바로 최초 10년, 그러니까 1980년대 전체에 걸쳐서 해외 직접 투자, 즉 FDI와 외자 기업의 진출 방면에 있어서 주광삼각주 경제권이 탁월한 성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중국으로 향하는 FDI는 특히 두 가지 경로로 나뉘는데 바로 하나가 주광삼각주 지역이고 바로 하나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경제권입니다. 이 두 지역이 바로 21세기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두 축,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 기업의 진출과 FDI 흡수라는 측면에서 주로 남방 경제권의 형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광삼각주 경제권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화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FDI와 해외 기업의 진출이 주광삼각주 지역에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그 기존에 있던 문명사적인 소프트 파워가 21세기 중국의 경제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남방 경제권, 그 광동성과 동남아시아를 전체를 포괄하는 남방 경제권이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것이 중국에 의해서 많이 이미 인식이 되고 활용이 되는데 2004년 6월이 되면 범주강 삼각주 지역 합작 협의라는 것이 발휘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범주강 삼각주 지역이라는 것은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9개의 성, 그리고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2개의 특별행정구역,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잇는 쌍방의 직접 투자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을 자유무역구로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광동성 정부 역시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강삼각주 지역 물류 일체화 계획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주강삼각주 지역 스마트시티 건설 및 디지털화 일체화 행동 계획을 2014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광동성 정부의 노력은 주강삼각주 지역과 그에 연결된 화남 지역, 그리고 그에 더욱더 크게 연결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일체화된 공동의 물류 시장과 정보화 권역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주강삼각주 지역은 명백히 외자 기업과 해외 직접 투자, 그리고 민간 기업 중심의 외향형 경제 구역이라 할 수 있고, 2013년 1대1로 프로젝트 선포 이전에 이미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남방 경제권이 쌍방의 소프트 파워를 통해 일체화된 시장을 형성해 왔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주강삼각주 지역이 가진 소프트 파워와 한국이 발효한 신남방 정책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소위 말하는 3P 중심의 신남방 정책이고요.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인간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속 남방 전략과 신남방 정책이 가진 대동남아시아 전략은 지리, 경제, 지역 전략상의 범위와 유도가 다방면에서 상호 중첩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과연 평화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한국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도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과 해상 실크로드 간 평화적 협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제 연구에서는 이 한국과 주강삼각주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잇는 경제 회랑 및 일체화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주강삼각주와 동남아시아가 가진 문면사적 소프트 파워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동남아시아로 연결하는 선뿐만 아니라 주강삼각주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전략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연계 방안을 제안해 봤습니다. 이상과 같은 3명 연구자들의 발표를 토대로 이러한 연구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정책적 혹은 학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술적 활용을 먼저 보면 국내의 동남아시아 지역 인식의 원료를 파악을 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인문학적 시각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한국 신남방 정책의 핵심 과제인 인적 교류와 경제 교류에 하는 데 있어서 인적 교류 핵심 채널인 혼인과 비즈니스 문화, 그 문화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중국 1대1로서 주강삼각주 경제권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사이의 소프트 파워를 이해함으로써 신남방 정책이 1대1로와 어떻게 평화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책적 활용입니다.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 인식을 개선하고 동등한 사회 인식을 시작할 수 있을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식의 변화를 위한 의식적 제도 마련이 중요한데요. 특히 소위 예를 들어 캠페인, 그리고 공개 강좌라든가 대학 단위의 프로그램, 시민사회 단위의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 확보 및 축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보 제공 플랫폼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알기 쉬운 동남아시아 지식을 대중들에게 확산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남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남아시아 관련된 비즈니스, 혼인,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한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 학계 및 대중들과 공유도 할 수 있고 관련 성과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들에게 연구 성과를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바로 현대 한국에 만연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의 종합적 재정비를 함으로써 신남방 정책의 추진과 인적 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문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연구팀에서는 착안을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